형님,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냥 땅 정리 좀 하는 거야. 별일 있겠어? 무당이 경고했잖아요. 묘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딴 미신 같은 소리 집어치워. 돈이 먼저야, 돈이. 형님, 조상님이 화내실 겁니다. 조상? 조상이 뭘 해? 죽은 사람이 뭘 알아? 형님, 제발 멈춰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조상의 묘 앞에서 함부로 욕심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섬뜩하면서도 교훈을 주는 많은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산 중턱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묘는 파헤쳐져 있었고 검은 흙더미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핏빛 안개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세상은 마치 거대한 검은 천으로 덮인 듯 고요했습니다. 제 온몸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눈이 커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큰아버지 성호였습니다. 새벽 1시 23분, 새벽 1시 47분, 새벽 2시 3분, 마지막 전화는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소 전화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잘 지내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새벽에 그것도 7번씩이나 전화를 했다는 건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전화를 걸면 뭔가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 받지 않다니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집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27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모든 걸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이성이 아무리 부정해도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그날 저는 본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큰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구나. 너도 와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게 될 거야. 어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길,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오르던 그 산, 그리고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그 산자락.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하지만 따뜻했던 그 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민수야, 이 산 중턱에 우리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다. 조상님이요? 그래.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우리 이씨 집안 사람들이 다 이곳에 계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묘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셨습니다. 민수야, 너도 절해봐. 왜요?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야. 땅으로 돌아가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거지. 할아버지도 나중에 여기 오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이곳에서 민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민수야, 기억해라. 조상의 묘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 뿌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란다. 저는 그날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산행이 될 줄은.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2년 후 돌아가셨고 산 중턱 그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버스가 본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 익숙한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기름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기회야? 8억이 넘는다고.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흥분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목재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성호, 둘째 아버지 성진, 막내 삼촌 성민.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맨 위 서류에 큼지막하게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보상금 총액 8억 5천만 원. 제 눈이 커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여기 앉아봐. 저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서류를 탁자 한가운데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 산자락이 개발지구로 편입됐어. 신도시 계획이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 큰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묘가 그 땅에 있단 말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형제들 모았어. 둘째 아버지 성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형, 그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되긴 왜 안 돼? 이장하는 거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 그래도 그건 아버지 묘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진아, 8억이야. 8억. 이 돈이면 우리 형제들 빚 다 갚고도 남아. 네 집 전세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성민이 애들 학원비도 낼 수 있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 그럼 뭐가 중요한데? 예의? 요즘 시대에 그런 미신 같은 거 믿는다고? 미신이 아니야. 둘째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예의야. 조상을 모시는 예의라고. 예의로 밥 먹고 사냐? 예의로 애들 학원비 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막내 삼촌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7살 백수 조카가 큰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청 가서 서류 받아올 거야. 이장 허가 신청하고. 형? 둘째 아버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 제발 다시 생각해봐. 됐어. 난 결정했어. 큰아버지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겁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은 현실을 모르지. 그날 밤 저는 본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꿈을 꿨습니다. 검은 안개 속에서 묘비가 무너지는 꿈. 흙더미 사이로 하얀 손이 뻗어나오는 꿈.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뜬 순간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어머니가 문을 열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묘지 위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묘비마다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는 꿈.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만이 할아버지의 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민수야, 어젯밤에 무슨 꿈 꿨니? 계속 뒤척이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꿈이었어요. 오후 3시, 저는 버스를 타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일 밤을 연속으로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은 매번 더 생생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할아버지의 손이 제 발목을 붙잡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간 천이 문틀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짙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붉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한복을 입은 노파. 아니, 노파라고 하기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만큼은 무섭도록 또렷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무당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묘를 옮기려는 사람이 있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당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핏줄 중에 조상의 잠을 깨우려는 자가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에 대해서, 큰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피부치는 곧 큰 화를 입을 거야.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상은 자리를 바꾸길 원치 않아. 그 자리는 조상이 직접 정한 자리야. 땅의 기운, 바람의 흐름, 물의 길, 모든 게 맞아떨어진 자리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건드리면 무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가족 중 하나는 먼저 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간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야. 무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조상의 노여움은 가볍지 않아. 한번 화가 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시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을 방법은요? 막아라. 지금 당장 묘를 건드리기 전에 만약 이미 건드렸다면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미 늦었지. 조상이 노하시면 멈출 수 없어.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 있긴 해. 무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대신 가는 거야. 조상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짊어지는 거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택시에서 내려 산길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묘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 성호가 인부 2명과 함께 묘를 파고 있었습니다. 묘비는 이미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흙더미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네가 왜 여기 와? 멈춰주세요. 지금 당장. 저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묘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민수야, 비켜.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큰아버지, 제발요. 무당이 경고했어요. 묘를 옮기면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고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당? 민수야, 네가 그런 미신까지 믿을 줄이야. 미신이 아니에요. 제가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꿈이 뭐가 중요해? 민수야, 정신 차려. 큰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8억을 만지는 거야. 8억? 네 앞길도 이 돈으로 펼 수 있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아버지, 조상님이 화내실 겁니다. 조상? 조상이 뭐래? 큰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사람 사는 게 현실이야. 현실? 조상보다 살아있는 식구가 먼저야. 큰아버지, 됐어. 나 바빠. 비켜. 큰아버지는 저를 밀쳐내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큰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계속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멈췄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곳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갑자기 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냄새요. 이 냄새 향 냄새 아닙니까? 저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나는 그 향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왔습니다. 무슨 향 냄새야? 계속해.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인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돈은 다 받아놓고. 그때였습니다. 인부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봐. 큰아버지와 다른 인부가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인부는 눈을 뒤집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119불러. 빨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너진 묘를 바라봤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묘 위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안개.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저는 형체 하나를 봤습니다. 흐릿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형체. 그것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쓰러진 인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집힌 눈동자,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거품, 그리고 경련하는 몸. 구급차가 산을 올라왔고 인부는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그 산. 어둠 속에서 산은 거대한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봤습니다. 산 중턱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제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자니? 아니요, 못 자고 있어요. 네 큰아버지가 이상해. 계속 중얼거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거실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 누가 날 끌고 간다면서.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괜찮겠니? 벌써 새벽 1시야.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 2시. 본가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큰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부르자 큰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민수야.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 누가 날 끌고 가려고 해.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밤마다 와.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아.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발목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5 손가락 또렷하게 찍힌 자국.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자국은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늘고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있어. 그리고 꿈을 꿔. 산에서 누가 날 부르는 꿈. 큰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네 둘째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왔어. 고모가 말을 못한대. 말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대. 병원 갔는데 이상 없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벌써 새벽이야. 급한 일이 있어요.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4시, 마을 외곽의 점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 이민수예요. 도와주세요. 침묵.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짙은 향 냄새, 흔들리는 촛불. 무당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네 큰아버지가 그리고 고모가. 알고 있어. 조상이 노하셨어. 잠을 깨운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야. 멈출 수 없습니까?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무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하나 있어. 뭡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밤, 네가 홀로 산에 올라가야 해. 묘 앞에서 밤새도록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게 다입니까? 쉽지 않을 거야. 그 밤에 조상이 너를 시험하실 거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당은 말을 멈췄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어. 어떤 이들은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지. 어떤 이들은 돌아왔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야. 네가 직접 조상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속죄해야 해.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그러면 조상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어. 수도 있다고요? 확실한 건 없어. 조상의 마음을 아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안 하면. 무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가족은 하나씩 무너질 거야. 7일째가 지나면 조상이 직접 누군가를 데려가실 거야. 오늘이 3일째였습니다. 준비할 게 있어. 무당은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흰 천과 붉은 천, 그리고 향 한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흰 천은 네 몸에 두르고 붉은 천은 묘 앞에 깔아라. 향은 밤새 피워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엇이 보여도 해가 뜰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왜요? 뒤를 돌아보면 네 혼이 그들에게 잡혀. 그럼 돌아올 수 없어.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7일째 되는 밤. 자정부터 새벽까지. 가장 어둡고 음기가 강한 시간이야. 그 시간에 조상의 영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시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받았습니다. 천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기억해라, 민수야, 이건 네 선택이야.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제 숨은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큰아버지는 잠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가 자신을 끌고 간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말을 못했고 이제는 눈빛마저 흐려졌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삼촌의 아들은 계단에서 또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팔이 부러졌습니다.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시계는 모두 멈췄습니다. 새로 전지를 갈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시계가 정확히 새벽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새벽 3시면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누군가 문 앞을 서성이는 소리.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는 묘한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뭔가 이상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 난대. 묘를 옮겼다잖아. 조상이 화났나 봐. 저 집 지나갈 때 소름 돋아. 공기가 달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고립됐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떡하면 좋니? 네 큰아버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둘째 아버지 성진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형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둘째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큰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준 흰 천과 붉은 천, 향, 그리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물, 전, 과일. 7일째 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밤새 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받은 흰 천을 펼쳐보았습니다. 천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였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속죄, 용서, 효. 저는 천을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내일 밤 나는 산에 오른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조상의 잠을 깨운 건 우리의 욕심이었고 그 대가는 누군가 치러야 한다. 그게 나라면 나라도 괜찮다. 7일째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본가로 와. 다들 모이기로 했어.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본가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성호, 둘째 아버지 성진, 막내 삼촌 성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큰아버지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은 푹 들어가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모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삼촌의 아들은 팔에 깁스를 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묘를 다시 제자리에 모시기로 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돈만 생각했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어. 큰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조상님이 화나신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아버지, 미안하다, 민수야. 네가 그때 말렸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막내 삼촌 성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어요. 둘째 아버지 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작업반 불러서 묘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거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밤새 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다들 먹어라.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니. 하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큰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고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버지였습니다. 같이 좀 걸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 뭔가 계획이 있지?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눈빛을 봤어.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더라. 둘째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에 산에 갈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조상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자리는 조상님이 직접 정하신 자리라고. 그럼 왜 형을 막지 못했냐고? 둘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욕심이 있었어, 민수야. 8억이라는 돈 앞에서 나도 흔들렸어.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 한편에도 그 돈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 둘째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막지 못한 거야. 내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반대했다면 형을 막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도 그 돈이 탐났어. 저는 처음으로 둘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어른이 이래선 안 되는데 네가 나서야 하다니. 아니에요, 둘째 아버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무서웠어요. 큰아버지한테 반대하는 게. 둘째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밤에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안 돼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혼자 가야 해요. 무당이 그랬어요. 혼자 가서 밤새 절을 올리라고. 둘째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당? 네가 무당을 만났어? 저는 그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둘째 아버지에게 털어놨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일, 경고를 들은 일, 그리고 오늘 밤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일. 둘째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가족 중 누가 정말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가야 한다면 가라. 하지만 혼자 보내진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지만 민수야, 네가 우리 가족을 구하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너까지 잃을 순 없어. 네 부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해? 내가 최소한 산 아래에는 있어야 해. 저는 둘째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아버지. 고맙긴. 어른이 제대로 못해서 조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흰 천, 붉은 천, 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물,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사진 속 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어야지. 네, 곧 갈게요. 어디 가려고? 가방 싸는 거 보니까. 아, 친구 만나러요. 오늘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지만 오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30분. 자정까지 3시간 반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버지였습니다. 나 지금 산 입구야. 네가 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30분쯤 갈게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검은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흰 천, 붉은 천, 향,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야. 둘째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둘째 아버지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말 갈 거니? 네. 무섭지 않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가야 해요. 둘째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소리질러. 달려 올라갈게. 고맙습니다. 민수야. 둘째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네. 꼭 돌아올게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정.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만 보였고 그 외에는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밤에도 벌레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묘터가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무너진 묘비가 드러났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묘비, 파헤쳐진 흙더미.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붉은 천을 묘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불이 붙자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나던 그 냄새. 저는 흰 천을 몸에 둘렀습니다. 천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12시 10분.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흙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잠을 깨운 것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뒤통수를 스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 12시 40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제 뒤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절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바로 제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등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천천히 무겁게 누군가 제 바로 뒤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 1시 20분. 민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뒤돌아봐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야, 뒤돌아봐라.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니?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니?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무겁고, 더 차가운 목소리. 뒤돌아봐라, 지금 당장.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 2시 50분.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마는 흙에 닿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람도, 나뭇잎 소리도, 아무것도.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잘했다, 민수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됐다. 뒤돌아봐도 좋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안개만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저는 잠깐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체를. 흐릿하지만 분명히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용서의 신호.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산을 비추었습니다. 묘 위로 빛이 내려왔고 파헤쳐졌던 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묘비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묘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저는 마지막으로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버지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야. 둘째 아버지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괜찮아요. 둘째 아버지. 다 끝났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둘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정말 고맙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흔적은 남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3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화면에는 둘째 아버지라고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야. 둘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한 목소리, 아니, 기쁨에 찬 목소리. 큰아버지가 깨어났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새벽에 눈을 떴대. 지금 당장 와.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8시. 병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 계셨습니다. 둘째 아버지와 막내 삼촌,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고모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부르자 큰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꿈을 꿨어. 아버지를 봤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바라만 보셨어. 그 눈빛이.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실망하신 눈빛이었어.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실망하신 거야.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어. 큰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주 동안 그 꿈만 꿨어. 계속 매일 밤. 아버지가 날 바라보기만 하시는 꿈. 둘째 아버지가 큰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이제 괜찮아. 형이 잘못을 깨달았잖아. 괜찮을 리가 없어. 나는 아버지를 배신했어. 큰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가 산에 올라갔다며? 혼자서? 꿈에서 봤어. 네가 묘 앞에서 밤새 절하는 걸. 추운데 무서울 텐데 혼자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한 거야. 어른인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니에요, 큰아버지. 저도 책임이 있었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어요. 민수야. 큰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산 중턱, 묘 앞,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집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제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어둡고 더 깊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 점집. 문을 열자 무당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큰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절을 올렸는데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는데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받았어. 하지만 대가까지 사라진 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네 큰아버지는 직접 묘를 파헤친 사람이야. 조상의 노여움을 가장 크게 산 사람이지. 네가 절을 올려서 가족들은 구했지만 그 사람 자신의 죄까지 씻어주진 못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큰아버지는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조상만 아시는 일이지. 그리고 너. 무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들려요. 그게 대가야. 대가요? 넌 저승의 문을 열었어. 그곳과 이곳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지. 그러면 눈이 열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무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민수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뭐요? 넌 이제 볼 수 있어.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을. 그건 선물이기도 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네가 본 것들을, 네가 느낀 것들을. 저는 무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무당은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항상 몸에 지녀. 부적이야. 네가 보는 것들이
너를 해치진 못하게 해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야, 기억해라. 넌 용감했어. 네 가족을 구했어. 그 대가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넌 해냈어. 저는 점집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큰아버지는 언제 깨어날까?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고모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삼촌의 아들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멈췄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최악은 피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을.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3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화면에는 둘째 아버지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야. 둘째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깨어났어. 정말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새벽에 눈을 떴대. 지금 당장 와.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족 모두가 본가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는 퇴원했고,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산에 올라가자. 아버지 묘 앞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자.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둘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가야 해요. 막내 삼촌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그 돈이 탐났으니까요. 반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모두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산 중턱 할아버지의 묘 앞. 묘는 깨끗했습니다. 3주 전 제가 올라왔을 때 원래대로 돌아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묘비는 제자리에 서 있었고 흙은 평평했고 잡초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계속 관리해 온 것처럼. 우리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성우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큰아버지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잠을 깨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아버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성진입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막내 삼촌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성민입니다. 저도 그 돈을 원했습니다. 묵인한 것도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명씩 모든 가족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모도 어머니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저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와 함께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큰아버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토지 보상금 서류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포기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묘를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8억 5천만 원. 그 큰 돈이 적힌 서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조각들이 날아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햇살이 묘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묘비 옆에 피어있는 들꽃 한 송이를. 분명 며칠 전까지 없었던 꽃이었습니다. 하얀 들꽃. 해질 무렵 산을 내려오는 길. 가족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표정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민수야, 네 덕분이야. 정말로. 아니에요, 큰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우린 끝이었어. 넌 진짜 용감했어. 큰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제가요? 응. 눈빛이 달라졌어. 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아. 뭔가 많이 겪은 사람 같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다 같이 산에 오르자. 아버지 묘를 돌보면서. 좋은 생각이야, 성진아. 큰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여기서 제사 지내자. 집에서 말고 여기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 중턱 할아버지의 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에서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돈보다 중요한 것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할 수는 있다는 것.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까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항상. 1년 후, 가을. 저는 본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수야, 차 한잔 해.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저는 6개월 전에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네 큰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큰아버지는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건강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제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얘기를, 조상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자. 아버지 뵈러. 큰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좋아요, 큰아버지.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를 돌보고 잡초를 뽑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산 중턱.
할아버지의 묘는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보니까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지 않은 날에도 묘는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가 매일 관리하는 것처럼. 큰아버지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또 찾아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도 막내 삼촌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묘비 옆 저번에 봤던 그 자리. 하얀 들꽃이 또 피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자리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산을 내려오는 길, 큰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도 그거 보이니? 네. 있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야. 큰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 봐. 병원에서 깨어난 후로 그림자 같은 거, 귀퉁이에서 움직이는 것들. 저는 놀라서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큰아버지도요? 응. 우리가 그쪽 세계를 건드렸으니까 완전히 잊히진 않는가 봐. 큰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섭지 않니?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쁘지만은 않아.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조상님들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진심으로. 또 그러세요, 큰아버지.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끝이었어. 넌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그 밤 이후로 제가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큰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다. 고모도 이제 완전히 말할 수 있다. 막내 삼촌의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가끔 밤에 새벽 3시쯤 되면 창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발자국 소리. 아주 희미하게. 보려고 하면 사라지지만 분명히 들린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길을 걷다가 전철을 타다가 갑자기 보인다. 흐릿한 형체들.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그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갈 뿐이다. 이게 내가 치른 대가구나. 저승의 문을 열어본 대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을 구했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제사초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영혼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재호였습니다. 무당을 추천해줬던 그 친구. 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날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묘를 옮기려 했던 일, 저주가 시작된 일, 그리고 제가 산에 올랐던 일. 재호는 입을 벌린 채 들었습니다. 미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 응.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와, 무당이 진짜였네.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재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이 이야기 어딘가에 남겨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 조상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요즘 개발 때문에 묘 옮기는 사람들 많은데 다들 이런 거 모르고 하잖아.
저는 재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가족의 이야기를, 현재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의 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뿌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아무리 커도 그것만은 건드려선 안 됩니다. 저희 가족은 그 교훈을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이런 실화 기반의 이야기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밤에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산을 봅니다. 여전히 가끔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여전히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상의 노여움은 용서받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눈에 열린 그 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요. 그리고 이 대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묘를 옮기지 마십시오. 조상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매달 산에 오릅니다.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도 그 산 어딘가에 묻히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며.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6개월 후, 산 중턱. 한 가족이 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여보, 여기 땅이 좋대. 개발 예정지라서 보상금도 많이 나온대. 그래. 근데 여기 묘가 있네? 옮기면 되지.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때 멀리서 한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이 묘는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이곳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족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무당이 했던 말의 의미를.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남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내일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조상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가족들이 저희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상의 잠을 깨우지 마라.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지켜온 마지막 경고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름과 지역,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훈만큼은 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